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리그레션 내용이 끝이 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다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된 예시를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자주 보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정의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 아주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유명한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은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리그레션이 x에서 y로 가는, 근데 x가 인풋이었고 y가 예측을 해야 되는 아웃풋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통적으로 둘 다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엄밀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최소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x와 y의,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또는 인풋과 레이블, 인풋과 정답 뭐든 좋습니다. 이 동시에 존재하는 데이터 셋이 있어야지만 이 사이에서의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도 x에서 y로 가는데 y가 디스크리트합니다. y 값이 연속이 아니에요. 컨티뉴어스 하지 않습니다. y 값이 디스크리트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 요걸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제가 궁극적으로 리그레션에서 하고 싶은 것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에 그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에 y 해시 어떻게 되는지를 프리딕션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했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도 새로운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클래스 뭐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파이널 골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y가 디스크리트하다고 했는데 가장 심플한 y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가장 심플한 거. 당연히 바이너리겠죠. 바이너리.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클래스가. yes, no. 아니면 true, false. 0, 1. 뭐든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당연히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시작은 바이너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쉬우니까, 가장 심플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약속을 드리지만 추후에 확장을 할 겁니다. 확장을 하는데 결국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펀더멘탈하다는 것을 보일 거예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할 수 있으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머신러닝이라는 학문이 있고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분야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아주 유명한 문제라고 했죠. 그 중에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할 텐데 이 수업에서는 첫 번째 perceptron, 두 번째 support vector machine SVM이라고 하고 세 번째 logistic regression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유명한 거고 가장 자주 쓰이고, 이렇게 제가 이런 순서로 다루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perceptron, SVM, logistic regression을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중에서 대표적인 대표주자 3개를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보시죠. 이렇게 문제를. 자, 요 그림을 보고 일단은 클래스가 몇 개인가요?
클래스가 몇 개인가요? 두 개죠. 이건 뭐 너무나 쉽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 인풋의 디멘전이 어떻게 되나요? 디멘전. 인풋의 디멘전. 인풋의 디멘전이 2입니다. 그러니까 x가 여기서는 x1, x2예요. 이 그림에서는 인풋의 디멘전이 2차원입니다. 그럼 아웃풋의 디멘전은 어떻게 돼요? 아웃풋의 디멘전은 당연히 1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웃풋을 표현한 정보의 형태는 뭔가요? 여기에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타나져 있나요? 아웃풋이 어느 클래스에 속해 있는, 예, 맞습니다. 어느 클래스에 속해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인디케이트 했나요? 여기에서 색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컬러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컬러로 표현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이제 블루고 이게 블랙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y를 뭐 검은색 클래스 1이니까 1, 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0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또는 뭐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게 여기가 뭐 yes, 이게 뭐 no, 또는 뭐 이게 뭐 true, 이게 뭐 false, 또는 y는 1, y는 마이너스 1로 표기를 해도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디스크리트하게만 표현을 하면 여기서는 저는 이것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아웃풋을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기서 인풋 디멘전은 2차원이다. 리그레션 문제를 이걸 리그레션처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x1이 이렇게 했을 때 x2가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자, 그냥 x1이 이렇고 x2가 이럴 때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검은 거예요. 검은 색깔에 우리가 표현한 어떤 형태의 클래스에 속한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골은 뭐냐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저기에 들어왔어요. 저 데이터는 어디에 속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검은색 클래스일까요? 파란색 클래스일까요? 이게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어디에 속할까요?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reasonable 할까요?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 새로운 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파란색이죠 당연히. 이걸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기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가 파란색에 속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 근거는? 여러분들이 저게 파란색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 이 문제에서.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파란색과 거리가 가까워 보입니다. 인접한 데이터가 파란색이고 클래스 1보다 그렇죠. 오차가 다 지금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리가 가깝다 또는 인접한 데이터가 파란색이다 라고 하면 1번으로 생각한 걸까요? 2번으로 생각한 걸까요? 제가 질문이 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지금 그런 거겠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제가 이제 모델을 만들거나 모델을 만들지 않고 한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내추럴하게는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 근처의 데이터를 고를 겁니다. 아마 한 요 정도 데이터가 있겠죠. 요 데이터가 대부분 파란색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도 파란색에 속한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그럴듯한 거죠. 그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쭉 채팅창에 남겨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그냥 느낌상 이렇게 뭔가 그 경계를 마음속으로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경계를 뭐 지금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이 두 개의 클래스를 그룹을 나누는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또는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거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이. 모델이 있다는 거는 뭐 수식이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은 파라메트릭 하겠죠. 파라메트릭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이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파라메트릭한 모델로 가정을 한 다음 그 파라미터들을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가 생긴 거예요. 바운더리에서 여기에 있으면 파란색 클래스에 속하고 여기에 있으면 검은색 클래스에 속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 바운더리를 빌드업하는 순간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그 활용을 다 한 겁니다.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가장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잘 레프리젠트하고 레프리젠트 한다기보다는 분리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되는 모델을 만들고 그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버려도 됩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바운더리의 아래쪽에 있느냐 위쪽에 있느냐로 바이너리로 불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2번이 제가 보기엔 더 내추럴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근처에 있는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모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모델을 빌드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룰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룰 거예요. 다 parameterized 된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빌드업을 할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K-nearest 클래시파이어를 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스의 종류는 가장 심플한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 중에 가장 심플한 건 뭘까요, 또?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심플한 바운더리는 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직선이겠죠, 당연히. 직선이겠죠. 그냥 심플한 거. 지금 우리 쉬운 거부터 해야죠, 우리. 근데 이제 직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보통 얘기하나요? 리니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당연히 우리 리그레션 할 때도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도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런 데이터가 여기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그냥 2차원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이퍼 플레인이겠지만 그냥 직선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직선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일단 리니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 조건을 릴리즈 시켜야겠죠. 당연히 바이너리가 아니라 멀티 클래스, 그리고 당연히 리니어가 아니라 non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리니어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만 다룰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알고리즘인 퍼셉트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클래시피케이션에 연구를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하시든지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쓸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또 그런 뭐 제약 조건도 뭐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퍼셉트론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요 알고리즘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요게 또 추후에는 딥러닝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퍼셉트론부터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알고리즘이 가지는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여기에서의 어떤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서의 퍼셉트론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퍼셉트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예시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 직원이라고 하죠. 뱅커요, 뱅커. 이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잡이 뭐냐 하면, 이 고 커스터머가 은행에 와서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크레딧을 어프로브 할 건지 디나이를 할 건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오면. 그리고 이게 뭐 yes, no니까 역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겠죠? 자, 그러면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다 뭐 어베일러블 하다고 치죠. 어떨 때 그 대출을 어프로브하고 어떨 때 여러분들이 대출을 디나이를 할까요? 그냥 상식선에서 뭘 고려할까요? 뭘 고려하면 될까요? 그 사람의 의견 주시겠습니까? 신용도 뭐 맞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신용도를 그렇지 보증 예, 다 맞는 말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작업이 신용도나 신용 등급을 우리가 그걸 우리가 책정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보다 조금 더 로 레벨에서 그 사람의 뭐가 중요할까요? 좋습니다. 자산. 또 그냥 막 던지시면 됩니다. 뭐 이걸 예,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연봉 좋습니다. 연봉. 그럼 뭐 직업? 또 나이 좋습니다. 또 몸무게. 이건 제가 키 이게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성별도 그렇겠죠. 뭐 젠더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영향이 있다가 아니라 이런 인자들을 여러분들이 좀 리스트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제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뭐 이렇게 막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 이게 x1, x2, x3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D개의 자, 여기는 커스터머니까 이게 인풋이고, 그 인풋의 사람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뽑아낸 거니까 이것은 피처라고 하죠. 이걸 피처라고 합니다. 뭐 X4, 뭐 다 쓰죠. X5, X6, X7. 자,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거일 테고, 뭐 이런 것들은 직업은 디스크리트 하겠죠. 이건 뭐 디스크리트한 거고, 성별도 바이너리로 디스크리트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피처들은 컨티뉴어스하고 또 어떤 피처들은 디스크리트합니다. 뭐 근데 이런 걸 뭐 어떤 식으로든지 다 뭐 어떻게 노멀라이즈 했다고 치죠. 다 노멀라이즈가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심플리파이해서. 자, 그러면 이 정보가 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피처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말씀하다는 게 아무거나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수업을 자산, 연봉, 직업 뭐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10씩 곱할게요. 다 좋습니다. 다 뭐 나이도 뭐 노멀라이즈 됐다고 치고 나이면 뭐 나이도 그냥 5 뭐 이게 몸무게 중요할까요? 뭐 키, 성별 뭐 예를 들어 뭐 0.1, 0.2, 0.1이었다고 치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 양수라고 치고 그럼 이게 다 서메이션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신용 등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의 서메이션 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50을 넘으면 뭐 어프로브를 하고 50 이하면 디나이를 하여라. 그냥 심플하게 어떤 하나의 인덱스가 신용도라는 어떤 인덱스가 나와서 이것을 그냥 스레시홀드로 건 겁니다. 그냥 정말 심플한 거죠.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건 지금까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그렇게 한 거에서 피처들을 웨이트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거죠. 그냥 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제곱을 할 수도 있었고 세제곱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리니어하게 이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겠다는 건 가정입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쉬우니까.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숫자들은 예를 들어 은행마다 다 고유의 숫자를 가지고 있겠죠. 고유의 숫자를. 그게 어떤 경험에서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이유에서 뭐 어느 은행은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어느 은행은 뭐 예를 들면 8, 9, 10일 수도 있고 은행마다 이게 다를 수 있겠죠. 뭐 10, 9, 8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웨이트를 프리 디파인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언넌으로 놓겠습니다. 이게 언넌이에요, 언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은행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은행이 30년, 40년이 됐다고 치겠습니다. 어떠한 고객한테는 돈을 빌려줘서 제가 회수를 했을 테고 어떠한 고객한테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다시 못 받았겠죠. 그런 히스토리컬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는 겁니다. 있죠. 그러면 그 경험치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웨이트를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이브하게 자산이 많았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프로브를 했더니 예전에 리턴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이 오메가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오메가를 올리겠다가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히스토리컬한 아주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보여주고 인공지능이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장 잘 레프리젠트한 오메가들을 찾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경험 기반, 어떤 지식 기반.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완전 잊어버리고 백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거기 안에서의 히든한 정보를 가지고 오메가들은 가장 그걸 잘 표현하는 오메가들은 뭘까? 그걸 반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그러면 이제 오메가가 미지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메가 I, XI.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습니다. X는 주어진 거예요. X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은행이니까 정보가 다 어베일러블 하고 그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 인풋 포인트 피처가 되는 겁니다. 오메가는 각각의 피처에 대한 웨이트, 코이피션트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1부터 D까지. 그냥 단순하게 이게 뭐 스레시홀드겠죠? 그냥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오메가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냥 크다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XI가 뭐 이렇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스레시홀드를 작으면 디나이를 하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문제에서는 오메가 i와 스레시홀드를 미주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배워야 합니다. 데이터에서 그 숫자들을 에스티메이션 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바뀐 거예요. 그럼 다시 요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됐죠? 그냥 뺐습니다. 이걸 넘기면. 근데 요것도 미지수니까 그냥 요거를 그냥 오메가 제로라고 표현할게요. 제로라고. 그리고 그냥 뭐 어차피 이건 미지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죠? 어차피 스레시홀드도 미지수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1 곱해진 거랑 상관없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는 오메가 ix i인데 i가 0부터 그리고 x0는 1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저희가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문제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요걸 가지고 양수가 요거는 이제 부호인 거죠. 사인. 이 사인 코사인이 아닙니다. 그냥 부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사인은. 여기다 사인을 해서 이게 양수면 사인 함수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사인 함수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x가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래서 h of x는 그러니까 이제 레이블이 이렇게 되는 거죠.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어프로브를 하면 1, 디나이 하면 마이너스 1로 제가 라벨링을 할 거예요.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그냥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디스크릿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로 라벨링을 하고 얘는 마이너스 1로 라벨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인 펑션을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인 펑션에 들어가는 내부가 양수면 1, 내부가 음수면 마이너스 1.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왔어요. 제가 미리 설명을 했는데 요렇게 되면은 요게 (0부터) D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 폼으로 x를 x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x0는 그냥 1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오메가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 오메가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d 플러스 1개가 있는 겁니다. d 플러스 1개가. 그러면 h of x는 역시 사인에다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 또는 같은 거예요. x 트랜스포즈 오메가 이너 프로덕트면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렇게까지. x는 주어진 거고 오메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한번 보죠. 여기까지 왔어요. 오메가 트랜스포즈 X라는 거. 그러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요거는 그전 예에서 들면은 커스터머가 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피처들을 뽑은 거고, 요거는 거기 그 각각의 피처들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에 대한 임포턴스고, 그거를 코이피션트 또는 개수죠, 개수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뭘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이렇게 하면 오메가 1 x1 플러스 오메가 2 x2 플러스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를 일단은 뺐습니다. 제가 요렇게 있는 거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요거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제로.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는 여기다 1을 여기 오메가 제로에다 1을 넣었었는데 일단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여기에 대한 제가 어떤 의미를 뱅커 예제에서 그거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2차원 공간상에서 기하학적인 걸 한번 보죠. 기하학적인 것을. 자, 그러면 요거가 이렇게 됐는데, 잠시만요. 예. 요걸 만약에 여러분들 혼돈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같은 G of X가 그냥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됩니다. 여기는 근데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가 만약에 0이면 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여기 만약 x1, x2라는 공간상에서 오메가라는, 예를 들어 오메가가 주어져 있다고 치고, 그럼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x1과 x of 1과 x of 2를 다 그리면 걔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냥 기하학적인 공간상에서 그냥 직선이죠. 직선을 의미합니다. 직선을. 이건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게,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요걸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요거를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제로는 0이라고 하면, 만약에 P라는 점이 이 직선상에 있고 Q라는 점이 이 직선상에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직선상에. 그러면 직선상에 있었으니까 이걸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Q가 0인 거예요. 직선상에 있으니까 그 두 점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 또는 P라는 벡터와 Q라는 벡터가 어떤 이 직선상에 있으면, 그러면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오메가 트랜스포즈 P 플러스 오메가 제로는 0, 이것도 직선상에 있으니까 Q 플러스 오메가 제로는 0,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직선상에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빼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P 마이너스 Q는 0입니다. 0이에요. 근데 이 P와 Q라는 것은 이 직선상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이잖아요. PQ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직선상에만 있으면. 그러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 벡터예요. 직선상에 있는 벡터. 그 벡터와
오메가라는 벡터를 트랜스포즈 했더니 항상 0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오메가와 이너 프로덕트 한 것이 0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항상 오토고널하다는 뜻이죠. 항상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노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메가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0이라는 직선을 봤을 때 이 x가 표현하는 것은 직선이에요. 그리고 오메가 벡터는 이거에 항상 90도여야 합니다. 오메가라는 것은 90도여야 되니까 당연히 오메가가 주어지면 직선의 디렉션을 알려주죠. 노멀하게. 직선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됐죠? 그러면 또 질문이 노멀하니까 사실은 오메가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오메가의 방향이. 그러면 만약 이러한 경우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다가 이걸 넣으면 이거의 부호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부호를 더하면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g of x는 음수고 양수입니다. 요건 제가 지금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메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직선에서 건너편에 그 같은 방향이 이걸 그리고 이쪽에 있으면 이건 양수고 이 점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 직선에서 이 방향인데 그쪽에 있으면 음수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이너 프로덕트에서 우리가 그 지금 뭐 오메가 제로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걸 배웠었는데 이렇게 있고 이 오메가가 이럴 때 이걸 양분하는 그 두 벡터의 내적을 할 때 앵글이 같으면 이 90도보다 작으면 플러스고 뒤로 넘어가면 여기가 음수가 되지 않습니까? 음수가. 그럴 때는 또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계산하면 여기 양수인 거고 이 벡터와 뒤로 이걸 기준으로 뒤로 넘어가는 이 벡터는 해서 음수가 됩니다. 뭐 좀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메가라는 것은 오메가 트랜스포즈 x 또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0에서 이거는 노멀한 방향을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디스턴스까지를 오케이. 요걸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그림이 좀 그 기하학적으로 좀 한번 여러분 따져보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distance d from the 알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한번 보죠. 잠시만요. 저도 좀 참고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제로는 0인 직선인 거고 원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점이 여기에 있고 오메가라는 벡터는 요거예요. 요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요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요 거리. 원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D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 문제는 됐죠? 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길이는 D니까 우리가 여기에 X가 있다고 치죠. X가. 요 거리 D는 X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메가는 크기가 이럴 필요는 없죠. 근데 방향은 나타내니까. 그래서 노멀라이징을 했으니까 이건 유닛 벡터고 거리는 D인데 이게 미지수고 그래서 X 벡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x가 직선상에 있으니까 요 식을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요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요게 x인데 요 x는 요거니까. 그러면 요걸 풀면 요게 뭐죠? 요게 오메가 트랜스포즈 오메가니까 요게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d 나눠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는 0입니다. 그래서 d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오메가로 오메가의 크기로 나눠준 게 d예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유도하는 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따져야 될 것이 d라는 것이 거리긴 한데 제목에서 보면 부호가 있어요. 부호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오메가가 이 방향일 때, 지금 이 방향일 때 이렇게 d라는 것은 거리는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만큼 있을 때랑은 또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반대쪽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signed distance라고 했습니다. signed distance예요. 그래서 d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뭘 한 거냐 하면 직선이 있을 때,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요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원점에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직선이 있을 때 뭐 아무렇게 x가 여기 있을 거잖아요. 이 거리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거리 h, 여기서는 d, h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선은 주어져 있고 아무렇게나 x가 이렇게 있을 때 요 h를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보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게 h예요. 그리고 요게 d입니다. 그러면 이 x가 있으면 여기에 평행하고 수직하게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는 것처럼 r이라는 것은 d 플러스 h가 되겠죠? r이라는 것은. 그리고 x라는 벡터는 x에다가 두 개로 더해지는데 수직한 거랑 평행한 거랑도 나눌 수 있겠죠. 오메가에 아무런 벡터도. 그렇죠? 그러면 x는 수직한 거는 그대로 수직한 거고, 그 다음 요거는 방향이 오메가와 같으니까 나눠주고 거리는 r만큼. 그렇죠? 이게 지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 우리 최종적으로 할 거는 g of x니까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제로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그럼 오메가 트랜스포즈 x는 여기 있으니까 x의 수직이고 r 오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 부분이니까 오메가랑 하면 항상 90도라서 얘는 0. 그 다음은 했던 것처럼 오메가니까 이렇게 해서 r은 이렇게 되니까 d 플러스 h에 요게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걸 여기다가 넣으면, 그런데 D는 전 슬라이드에서 이렇다고 했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요게 D였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오메가 플러스 H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플러스 H 오메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요거니까 요걸 넣고
플러스 오메가 제로니까 결국은 h의 오메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h라는 것은 g of x에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포인트에서 그 직선과의 부호가 있는 거리를 표현을 하는 식입니다. 뭐 한번 유도해 보시고 요걸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 봐야 되는데 그 h가 이렇다고 했잖아요. 이렇다고 했죠? 그리고 뭐 요렇게 해도 상관없고 요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메가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제가 뭐 요렇게 오메가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직선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g of x는 수직하게. 그리고 여기는 g of x가 항상 양수예요. 내적을 하니까. 앵글이 90도 내니까 이 뒤쪽 부분은 g of x가 항상 음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x를 넣으면.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다가 오메가에다가 놈은 항상 양수니까 g of x랑 h는 크기가 부호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인트는 이 h가 항상 양수예요. 여기에 있는 포인트에 이 h는 항상 음수입니다. 거리는 거리인데 부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갑자기 퍼셉추럴 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론적으로 보죠. 지금 제가 뭘 한 건가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x는 부호가 양수. 여기에 있는 모든 부호가 음수입니다. 지금 제가 평면을 바이너리 클래시파이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는 g of x가 0인.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0인 거예요. 이 경우를 치면.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에 대한 기하학적인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다시 그 뱅크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오메가의 의미는 각각의 피처들에 대해서 임포턴스를 표현한 거였는데 여기에서 오메가는 그냥 기하학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이거예요, 이거. 기하학적인 의미가. 그럼 반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리턴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용을 대출을 해서. 그리고 리턴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죠. 그럼 우리가 이걸 선을 긋겠죠. 여기에서 오메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왜냐하면 직선에서 오메가가 바로 나올 테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 했던 피처에 대한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는 주어지는 거니까 고객에 의해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레코드에서. 그러면 직선을 긋고 여기에서 오메가를 직선이 나오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오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파라미터의 그 값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모든 클래스의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수가 되게. 그리고 클래스 0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다 음수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로 표현을 했으면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게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뭐 요것 때문에 좀 원점에 대한 요 1 때문에 원점에 대한가 조금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면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냥 도식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원점을 지나지는 않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원점을 지납니다. 자,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퍼셉트론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오메가를 찾을 것이냐? 오메가를 찾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이제 오메가가 언논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X가 있고 거기에 대한 레이블이 있습니다. 쭉 있고 N개가 있겠죠. 그리고 Y에 대한 레이블은 사인, 저희가 이 펑션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1입니다. 그러면 각각 X에 대해서 요걸 계산하겠죠? 사인 펑션이 있으니까 얘도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만약에 h of x, i가 yi랑 일치하면 부호가 오메가가 제대로 세팅이 돼서 제대로 맞춘 거죠. 근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뜻은 오메가가 바뀌어야 된다. 틀렸다는 겁니다. 오메가를 바꿔야 돼요. 오메가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것이 알고리즘으로 나와 있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메가를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좀 황당하죠?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를. 자, 다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고 Y 라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식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X가 들어가서 얘를 계산하고 주어진 레이블이랑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니까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비교해서 같으면 가만히 있고 미스클래시파이 된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겠네요. 해당하는 n과 yn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메가를 업데이트합니다. 왜 이게 말이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죠. 미스클래시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y가 1인데 미스클래시파이 되었다는 것은 h가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음수라는 겁니다. 음수라는 겁니다. 자, 오메가가 이렇게 되면 그 글자 색깔을 이 색깔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g of x죠. 수직이니까. 근데 지금 x가 오메가를 봤을 때 뒤쪽에 있어요. 그럼 음수죠. 여기에 있으면 양수인데. 그런데 음수인데 라벨은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클래시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를 바꿔야 됩니다. 오메가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근데 y가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더하라니까 오메가 벡터가 있고 x 벡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요 벡터가 되겠죠? 요 그려져 있죠? 요 벡터. 요게 새로운 오메가 프라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직선은 이렇게 수직이겠죠? 근데 봤더니 요 직선에 오메가가 이 방향인데 x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죠. 그래서 얘와 얘가 이 기준으로 일치를 합니다. 좀 황당하죠? 황당하죠. 자, 그럼 반대로 미스클래시파이 된 경우니까 이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오메가가 여기에 있고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직선에 비해서 여기 이쪽 방향으로 양수에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로 미스 레이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메가 y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n을 해야겠죠? 그 뜻은
그 뜻은 오메가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오겠죠? 얘를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면 얘가 오메가 프라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벡터의 노멀한 거는 다 지우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로 봤을 때 이게 오메가 프라임인데 뒤쪽에 있으니까 음수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misclassified 데이터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최소한 그 데이터 포인트는 만족시키는 새로운 오메가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misclassified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이게 perceptron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 이터레이션을 쓰는 건데 당연히 처음에 오메가 값은 그냥 랜덤하게 어사인 하는 거예요. 엉터리겠죠. 그리고 나서 misclassified training 데이터 포인트에 이걸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요게 misclassify 되면 얘를 제대로 클래시파이 되기 위해서 이 오메가가 이런 식으로 틀어질 거예요. 돌리면. 자,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요 그림은 자, 요게 인풋이에요. 요게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오메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해야 되는 것은 요 부분은 오메가 0 x0 오메가 0 x0 더하기 오메가 1 x1 쭉 하는 거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호를 취해요. 그럼 뭔가 나오겠죠? 프리딕트된 아웃풋이 있을 테고 실제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레이블된 값들하고 뭐 여기는 그냥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같으면 가만히 있고 틀리면 이 오메가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어떻게? 요게 퍼셉트론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인풋과 아웃풋은 주어지는 거고 주 데이터에서 학습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은 웨이트를 배우는 겁니다. 기하학적 관점에서는 직선을 배우는 거예요. 이 직선을 배우는 거고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예시에서는 각각의 이 피처들의 웨이트를 배우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훨씬 좋겠죠. 자, 이것도 넘어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딩을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셋을, 우리 이렇게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X를 빌드업을 하고 Y를 빌드업을 했죠. Y는 보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리고 X도 이렇게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키한 건데 보면 y 값이랑 요 뭐 지금 여러분들 코드를 지금 당장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없을 텐데 어차피 녹화가 되니까 한번 다시 차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랑 y랑 요렇게 계산한 거랑 사인을 비교해서 다르면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자, 그렇게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계속 이터레이션마다 지금 오메가들이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메가를 찾았어요. 이게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보면 다 세퍼레이트 됐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좀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서 좀 더 좋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들을 사람들이 고안을 했고 그것이 SVM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만요.